It was not a happy childhood. My father has serious issues. 일론 머스크는 아버지를 끔찍한 인간이라고 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의 여동생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기 때문일까? 그의 가족관계를 들여다보자 일론 머스크는 에론 머스크와 메이 머스크 사이의 이남일녀 중 장남,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에서 전문 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최연소 엔지니어였다. 어머니 메이 머스크 또한 50년 넘게 모델을 한 능력자. 일론 머스크는 가정폭력을 목격하며 성장했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 연애 때 집요하게 구애했던 에롤은 결혼을 하자 돌변했다. 멍청하고 못생겼다며 아내를 무시한 건데 사실 이는 어불성설이었다. 아내 메이는 그 당시 미스 남아프리카에 진출할 정도로 뛰어난 외모를 자랑했다. 게다가 남아공의 가장 큰 대학에서 영양학 학사를 전공한 수재였다. 잘난 아내를 쉽게 다루기 위한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어머니 메이 머스크의 인터뷰에 따르면 결혼 생활을 버티게 했던 건 아들 일론 머스크 덕분이었다고. 메이는 일론이 3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냈다고 한다.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학교에 입학했는데 정작 일론은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따돌림에 학교 폭력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를 탓했다고 한다. 한 번은 폭행을 당해 입원까지 했다가 퇴원한 일론을 세워두고 실패자라 칭하며 혼을 냈다고.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일론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와 같이 사는 편을 택했다고 하는데 반면 남동생과 여동생은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한다. 동생들은 결혼으로 인한 어머니의 경력 단절 상태로 빈곤한 생활을 해야 했다. 반면 일론은 부유한 아버지 집에서 많은 책과 컴퓨터 같은 최신 기기를 접할 기회도 얻게 됐다. 일론이 아버지를 따라간 건 돈 때문이 아닌 장남이라는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혼 당시 일론의 할머니는 혼자 남을 자신의 아들을 걱정해 장남인 일론에게 아빠가 외로우면 좋겠냐고 물었다고. 이에 일론은 어쩔 수 없이 아빠를 따라간 것. 이 결정 때문에 일론은 유년기 최악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더욱 악화되어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남남처럼 대했다고. 어린 일론을 유일하게 달래주는 건 책이었는데 영웅이 지구를 구조하는 공상과학책을 좋아했다고 한다. 책으로 도피하던 일론은 결국 17살 때 집을 나가 어머니가 계신 캐나다로 갔다. 사촌 집을 전전하며 대학을 마친 일론은 동생과 함께 집투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사업 초기 회사 소파에서 잠을 자야 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투자를 받은 뒤에는 제법 안정화되었다고. 그런데 그의 열정적인 성격은 오히려 문제가 됐다. 회의 시간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동료에게 난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도 신경 안 써. 라고 말하기도. 사업이 안정화되자 일론은 여자친구 저스틴과 결혼하는데 아빠처럼 안 살아 했던 일론은 결국 아빠를 닮아 부인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댔다고 한다. 한 번은 아내가 질려서 난 너의 직원이 아니야 라고 외쳤다고 한다. 남편이 자신의 단점까지 품어주기를 바랬던 것. 그런데 여기가 되고 일론은 네가 내 직원이었으면 넌 바로 해고야. 라고 대답했다고. 바쁘게 살던 일론은 신혼여행도 결혼한 지 1년이 되어서야 갔는데 오랜만에 휴식을 취해서 그런지 병에 걸렸다고 한다. 이때 일론은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데 일론은 휴가를 잘못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워커홀릭이 되었다고 한다. 거기다 첫째 아이가 10주 만에 신생아 증후군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생긴다. 일론이 일에만 매달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미친 듯이 일한 끝에 일론은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후 일론은 아내와 5명의 아들을 갖게 되지만 끝끝내 이혼하게 된다. 아내가 요청한 부부 상담에 3번째 참석한 일론은 지금 당장 우리의 결혼 생활을 고치지 않으면 내일 이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고 실제로 다음날 이혼 신청을 했다고. 첫 번째 결혼은 해고로 끝났지만 일론의 커리어는 승승장구했다. 테슬라의 주주에서 CEO로 부임했고 뉴럴링크와 오픈 AI 등을 설립했다. 일론이 성공한 CEO로 유명해지자 아버지는 아들 얼굴에 먹칠을 시작한다. 언론사들과 인터뷰하며 일론의 첫 회사에 자신이 투자해 성공에 기여했다라는 주장. 여기에 분노한 일론은 트위터를 통해 헛소리라며 아버지를 저격하는데 자신은 일하며 대학을 다녔고 학자금 빚도 있으며 당시 컴퓨터 살 돈도 없었다고. 발에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낮에만 웹사이트를 돌릴 정도였다는 것. 자신의 성공이 아버지의 돈이 아닌 노력 때문이었다는 것. 심지어 아버지 에롤은 일론의 천재성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냐는 인터뷰 질문에 선을 넘는다. 자신이 집에 없을 때 집에 드나들던 남자에게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다고 대답한 것. 아버지의 선 넘는 행동은 인터뷰뿐만이 아니었는데 재혼한 여자의 딸, 그러니까 의붓딸과 연애를 한 것. 이 의붓딸은 한때 일론 머스크와 한 집에 살며 일론은 의붓오빠로서 이 여동생을 잘 챙겨주기도 했다고. 그런데 아버지 에롤의 선 넘음은 저세상 선이었는데 이 의붓딸과 아들까지 낳았다고. 의붓 여동생과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사건에 대해 일론은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 물론 자신의 의붓딸과 연인이 된 건 재혼마저 이혼으로 끝난 지 12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당시 의붓딸은 이혼하고
혼자 8살짜리 아들을 키우며 생활고를 겪었고 을붓딸이 자신의 엄마와 이혼한 한때의 아빠인 에롤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던 것인데 이 둘은 친구 관계에서 연인이 되고 아들까지 낳게 되었던 것.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의붓딸, 아니 아내가 된 사람에게 에롤은 먼저 이별 통보를 했다는 것. 40살 나이 차이가 너무 많게 느껴졌다는 것. 80대가 된 에롤은 자식을 더 낳고 싶다고 얘기했다는데 이런 상황에 일론은 자신의 아버지와 아예 연을 끊고 산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고 싶어하는 욕망은 이 집안에서 더욱 강렬하게 대물림되는 듯하다. 일론 머스크의 두 번째 부인은 영국 배우인 탈룰라 레일리. 둘은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그리고 일론은 최근엔 캐나다의 가수인 그라임스와 데이트 중이다. 그라임스와의 사이에서 6번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름을 엑스애쉬 에이트 오브 머스크로 지었다. 엑스는 미지수, 애쉬는 사랑, 에이트웨브는 자신이 좋아하는 비행기 이름을 땄다고 한다. 첫 아들을 잃은 아픔이 커서일까? 머스크는 자식 욕심이 많아 보인다. 한국의 저출산을 고민하던 그는 최근 14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아버지가 됐다. 농담이 아닌 게 지난 몇 년간 머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온 바 있다. 실천력이 갑인 셈이다. 그런데 머스크가 14번째 아이를 얻었다는 소식은 13번째 자녀를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2주 만의 일이었다. 애를 2주 만에 낳았을 리 만무하고 당연히 엄마가 다르다. 사실 그의 출산율 기여 방법은 더욱 다양하다. 대리모를 통해 딸을 낳기도 했고 자기 회사 임원인 여성과는 사귀지는 않고 정자만 기증하기도 했다. 자연분만, 대리모, 정자기증, 체외수정 등이 활용됐다. 가지 많은 나무인 만큼 바람 잘 날 없다. 10대 청소년인 아들 하나는 성전환 수술로 딸이 됐다. 일론 머스크와 갈등을 빚으며 호적에서 자신을 삭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성전환 수술로 다시 태어난 것. 이 아들, 아니 딸은 아버지인 머스크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족관계로 엮이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쯤 되면 머스크가 자꾸 지구를 떠나려고 하는 건 가족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 엔비디아. 주 7일 일하며 삼복더위에도 가죽 잠바를 입는 미스터리한 엔비디아의 아버지 젠슨 황. 엔비디아에 투자하기 전 젠슨 황부터 알아보자. 젠슨 황은 1963년 대만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 아버지는 캐리어 에어컨 엔지니어였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교육열만큼은 엄청났다고. 결국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하는데 바로 아들을 미국에 보내 교육시키기로 한 것. 그가 다닌 미국 학교는 켄터키주의 한 기숙학교로 무료로 숙식이 제공되는 비교적 저렴한 곳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학교는 알고 보니 문제야 갱생학교. 사실상 소년원이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이 무시무시한 학교에 던져진 9살의 젠슨아우. 그는 학교에서 담배에 손을 안 대고 잭나이프가 없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고 회고한다. 그의 첫 룸메이트는 그를 만나자마자 우토를 깠는데 10살 많은 전과자 룸메는 무려 몸에 칼자국 7개가 있었다고 한다. 룸메의 확실한 자기소개에 이때부터 젠슨은 침묵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짜는데 우선 화장실 청소는 젠슨의 몫이었다고 한다. 또 젠슨은 룸메이트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뭐라도 도움이 되어 살아남는 전략을 썼다고 한다. 그동안 룸메는 전과를 만드느라 바빠서 글을 읽는 법을 배울 시간이 없었던 것. 젠슨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룸메이트는 보답으로 젠슨에게 운동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덕분에 젠슨은 벌인지 얼차려인지 모를 푸시업을 밤마다 100개씩 하며 체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한다. 기숙사 말고도 학교 청소 당번은 무조건 젠슨 몫이었다고 한다. 사실상 왕따였던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은 매일 묵묵히 공부해 결국 조기 졸업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젠슨은 훗날 성공해 이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기도 하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체력과 인내심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후 젠슨은 오리건 주립대에 진학하는데 이것도 싼 학비 때문이었다고. 대학에서는 또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졌는데 공대에 여학생은 3명, 남학생은 무려 250여 명이었다고 한다.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젠슨은 3명의 여학생 중 1명에게 첫눈에 반해버린다. 첫사랑은 롤이라는 백인 여학생이었는데 젠슨은 그녀와 친해질 전략을 짠다. 젠슨은 나랑 같이 숙제하면 무조건 A 학점 받을 수 있어 라고 꼬셨다고 한다. 숙제 데이트가 영화 데이트가 되고 영화 데이트가 여행 데이트가 되는 단계별 전략이 통했다. 결국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이 되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젠슨은 자신 인생의 여자는 첫사랑 롤이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까지 골인하는데 당시 젠슨은 아내에게 이렇게 약속했다고. 30살에 CEO가 돼서 널 호강시켜줄게. 그런데 기숙사 시절부터 전략적이었던 이 남자. 진짜 약속을 지킨다. 1993년 어느 날 그의 약속을 실현시킬 절호의 기회가 생기는데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룡을 본 젠슨은 3D 그래픽이 미래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젠슨은 게임에도 이 그래픽을 적용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된다. 그 길로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친구들과 엔비디아를 창업한다. MV의 뜻은 넥스트 버전, 인비디아는 질투의 여신을 뜻한다고 한다. 우리 회사를 남들이 질투하게 만들자는 당찬 의미였다고 한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첫 제품부터 망하게 되는데 그래픽 표준이 바뀌면서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부식이 돼버린 것. 회사는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코너에 몰린다. 젠슨은 파산 직전 세가라는 회사의 CEO였던 이리마지리 회장을 찾아가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제품은 못 드리지만 계약금은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세가 회장은 젠슨의 진정성을 보고 $500만 투자해줬다고 한다. 당시 이 회장은 젠슨 왕의 눈에서 자신감을 읽었다고 한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젠슨 황 또한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 자신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에서 인생을 배웠다고 한다.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다음 판을 깨기 위해선 수없는 실패를 거듭해야 한다는 사실을 게임을 통해 배웠다는 것. 이 이리마지리 회장과의 수십 년 뒤의 일화가 유명하다. 젠슨이 유명해진 뒤 일본에서 작은 강연을 하던 전 세가 회장, 혹시나 싶어 자신을 기억하냐며 젠슨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자신의 강연의 짧은 영상을 보내줄 수 있겠냐는 거였는데 젠슨은 이 메일을 받고 바로 강연장으로 날아가 은혜에 보답한다. 어쨌든 수십 년 전 이 회장의 선견지명으로 젠슨에게 전해진 이 돈이 엔비디아의 생명줄이 되는데 바로 이 돈으로 만든 제품이 리바 128이다. 이 제품이 성공하면서 엔비디아는 극적으로 회생했다고 한다. 이후 지포스 시리즈로 데이트를 치고 3D 그래픽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1999년 GPU란 개념을 처음 도입한 지포스 256 출시. 이걸로 게임 그래픽의 판을 완전히 뒤바꿔놨다고 하는데 2000년대 중반 젠슨은 병렬 컴퓨팅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GPU의 병렬 연산 능력을 끌어올렸다. 그때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시대가 바뀌며 기회가 왔다. 딥러닝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게 엔비디아의 비장의 카드가 되어버리는데, 그리고 2022년 챗GPT에 엔비디아 GPU가 사용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AI 주도 기업으로 완전히 각인된다. 시가총액도 폭등하게 되는데 겹경사가 터진다. 여기에 암호화폐 채굴 수요까지 겹치면서 그래픽카드는 품절 사태까지 벌어져 버리게 된 것. 젠슨 황의 리더십 또한 남다른데 직원을 가족같이 대해주기로 유명하다. 어느 날 직원이 반려견이 혼자 집에 있어서 밥을 주러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다고 한다. 젠슨 황은 사내 방송을 틀고 모든 직원에게 알린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반려견을 데려와서 일해도 된다고. 또 이 회사는 보고서 없이 모든 직원이 직접 CEO 이메일로 보고하는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직장 내 정치질이 거의 없는 회사로 유명하다고. 쓸데없는 줄타기 말고 업무만 잘하면 되는 구조라는 것. 또 특이한 것은 실패 발표회를 한다는 것. 실패를 질책하는 대신 발표회를 열어서 유머로 바꾸고 자학객으로 문제를 드러내게 한다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엔 더 나은 제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든 것. 그런 그에게도 유일한 단점이 있는데 젠슨은 지금도 주 7일 근무하며 심지어 직원에게도 주 60시간 이상을 요구한다고 한다. 그는 지금도 나는 죽을 때까지 CEO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만큼 일에 미쳐있고 또 진심이라고 한다. 엔비디아는 이미 AI 학습용 GPU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절대 강자. 이젠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퀀텀 컴퓨팅까지 손을 뻗고 있다고. 약속한 건 꼭 지키는 그가 이끄는 엔비디아가 주목되는 이유다. 천재 과학자 스티븐 호킹. 의외로 학창시절 스티븐 호킹은 신동이 아니었다고 한다. 오히려 글도 남들보다 늦게 배웠고 공부도 안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옥스퍼드 대학은 가볍게 진학했다고.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호킹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건 바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스스로 넘어지는 일이 잦았던 것. 결국 호킹은 루게릭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는데 온몸이 천천히 굳어가고 호흡 기능까지 마비되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된다. 당시 병원에서 말하기를 그에게 남은 시간이라고는 고작 2년이었다고. 사실상 고작 20살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호킹은 첫사랑을 만났다고 한다. 신년 행사에 갔다가 제인이라는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 둘은 금방 사랑에 빠졌고 제인은 그의 병을 알고도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 호킹의 병세는 느리게 진전됐다. I want us to be together for as long as we've got, and if that's not very long, well then that's just how it is. 라는 제인의 진심에 둘은 결국 결혼까지 한다. 그런데 막상 어렵게 결혼해 아이를 셋이나 낳은 호킹은 제인을 배신하는데 아내를 두고 물리학 연구에만 빠져든 것이다. 호킹은 출산을 통해 우주와 생명의 신비에 감탄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가 연구에 더더욱 몰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호킹이 우주에 매달릴수록 제인은 집안일, 육아, 간병까지 혼자 다 떠하는 셈. 제인은 신앙으로 버텨보려고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조나단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 이 남자도 사별한 남자였는데 우주와 사랑에 빠진 남편 때문에 제인도 외로웠던 터. 외로웠던 둘은 결국 서로를 향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심지어 조나단은 호킹을 돕고 싶다며 부부의 집에 함께 지내는 막장 드라마를 뛰어넘는 전개를 선보이는데 조나단이 실제로 호킹을 돕기도 했다지만 어쨌든 제인과 조나단 둘만의 위험한 비밀 연애가 한 집에서 이뤄졌던 것. 놀라운 건 이 비밀 연애가 무려 10년이나 지속됐다는 건데 이건 뜻밖에도 스티븐 호킹 덕분이었다고?
내가 죽고 나면 제인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니까. 사실은 호킹도 둘의 관계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호킹은 마음이 괴로워져만 가는 이 시기엔 더더욱 연구에만 매진했다고 한다. 그 덕분일까? 호킹은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출간한다. 이 책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부 이상 팔리는 대박이 나버리게 된다. 이 돈으로 부부는 호킹을 24시간 고용해줄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데 막장은 여기서 더욱 깊어진다. 이번엔 호킹이 이 간병인과 바람이 난 것. 부부는 서로의 바람을 눈감아주는 이상한 관계를 무려 10년이나 지속해오다 결국 이혼하게 된다. 이혼 후 호킹은 간병인이었던 일레인 메이슨과 재혼까지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둘이 가까워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왜냐면 간병인 일레인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호킹 곁에 붙어 있었으니 말 그대로 모든 걸 함께 한 사이인 것. 사실 간병인 일레인도 원래 결혼한 상태였다고 한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은 호킹의 팬이자 그 유명한 호킹의 기계 음성 합성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엔지니어였다고. 스티븐이 말을 못하게 되면서 그녀의 남편이 기계를 설치하러 자주 집에 드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부인인 일레인을 간병인으로 추천했던 것. 이게 일레인과 호킹의 첫 만남이었다. 세간에는 일레인이 일부러 스티븐에게 접근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그녀의 남편은 순수한 마음으로 호킹을 도와주려 했는데 일레인이 호킹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알게 돼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일레인이 간병인에서 아내로 신분 세탁을 시도했다는 것. 그렇게 둘은 1995년 재혼했는데 그들의 재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스티븐 호킹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데? 일레인이 호킹을 일부러 방치하고 있대? 이런 말들이 퍼졌는데 예를 들면 일레인이 호킹을 여름 땡볕 아래 마당에 휠체어에 태운 채로 몇 시간 동안 혼자 내버려뒀다든가 면도나 목욕 도중 일부러 세게 밀어서 상처를 입혔다든가 병원에서도 이유 없이 멍이 있는 걸 본 적 있다는 간호사 증언도 있었다고. 이 소문은 결국 경찰의 수사까지 번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호킹의 가족들도 너무 걱정돼 신고를 했던 것. 그런데 문제는 스티븐 호킹 본인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라고 딱 잘라 부인한 것. 내가 오늘날 살아있는 건 다 일레인 덕분인걸? 라는 말까지 했다고. 그래서 사건은 그냥 일단락됐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사람들은 스티븐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 결국 둘은 재혼한 지 11년 만인 2006년에 이혼을 하게 된다. 일레인과의 결혼 생활이 끝난 뒤 호킹 곁엔 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데 이번엔 30대 초반의 간병인 다이애나. 무려 39살 차이였고 그녀는 조울증도 앓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이애나는 호킹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고 한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다는데 내 몸을 당신과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마비되어도 괜찮아요. 다이애나의 말에 호킹은 감동했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된 호킹. 호킹은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나중에는 그녀에게 청혼할 정도로 마음을 열게 됐는데 문제는 호킹의 자녀들이 이 결혼을 말린 것. 또 한 번 아버지가 잘못된 결혼으로 재산을 털리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친구로 남기로 했다고. 스티븐 호킹. 그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든 그 안에는 남들과 똑같이 외롭고 사랑에 상처받는 한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호킹은 70대까지도 강연 활동을 이어갔는데 한 강연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However bad life may seem, there is always something you can do and succeed at.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스티븐은 76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고 한다. 그는 루게릭병 역사상 가장 오래 생존한 사람으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도자 시진핑. 1953년 6월 베이징 인근에서 태어난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사실? 그의 아버지는 중국 공산당 8대 혁명 원로 중 한 명이자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시중신. 즉 그는 공산당 권력의 핵심 핏줄. 어릴 적 시진핑은 베이징 8일학교라는 고위 간부 자녀만 다니는 초호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자택엔 경비원, 요리사, 심지어 동물원까지 있는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 출신. 하지만 그가 9살 되던 해 반동분자로 몰린 아버지는 투옥되고 저택은 몰수, 가족은 시골로 유배되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데 그 후 시진핑은 단지 반동분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인민재판을 당하게 된다. 무릎을 꿇고 있는 시진핑을 향해 혁명을 방해한 자의 자식! 이라며 수많은 손가락질에 대한 수치와 조롱을 견디게 된다. 이후로도 시진핑은 굴욕과 고난의 시골 노동을 버텨내다 문득 관료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공산당에 충성하는 길만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 그날 이후 시진핑은 자신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자신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닫고 말수가 줄어들게 되고 훗날 60도짜리 고량주를 몇 잔이나 들이키고도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말을 아끼는 시진핑의 모습. 어린 시절 인민재판을 당했던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후 푸젠성에서 관료의 길을 걸으며 일하던 시진핑은 1986년 친구의 소개로 당시 중국의 국민 가수 펑리위안과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
펑리위안은 당시 중국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슈퍼스타였다고. 심지어 인민해방군 소속 가수라는 그야말로 최고위직 현역 군인이자 잘나가던 그녀.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다가오는 남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일부러 소개팅 자리에 군복을 입고 나와 그를 시험하는데,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음악에 대한 진지한 시진핑의 모습에 펑리위안은 마음을 열었다고. 결국 이듬해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된다. 이후 시진핑 부부는 시민쩌라는 딸 한 명을 낳게 되지만 지금까지도 언론에 공개된 사진은 거의 없으며 공식 석상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데, 결혼 후 한동안은 시진핑? 펑리한 남편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료 생활 25년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2007년 상하이 서기로 전격 발탁된 이후 권력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던 시진핑. 이후로 2008년 국가 부주석, 2012년 당 총서기, 2013년 국가주석에 오르며 공산당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고. 2018년에는 헌법을 고쳐 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면서 사실상 현대판 황제, 종신 집권의 길에 오른 셈이 되었던 시진핑. 최고 권력을 지닌 채 중국을 다스리던 그는 주위 권력의 핵심에 자기 사람만으로 채우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중국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된다. 그가 앉혀놓은 권력들 사이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강력한 동지이자 그의 오른팔인, 군서열 2위이자 실전 참전 경험을 가진 전설적인 장군 장유샤. 무려 68세라는 정년 원칙을 깨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 그는 전쟁을 직접 겪으며 마오쩌둥 시대 군부의 산증인이자 시진핑을 지지했던 가장 든든한 방패이기도 했다. 핏줄 같은 동맹이라는 말이 있던 그들의 인연은 오래전 그의 아버지 세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 장유샤의 아버지 장중신은 국공내전에서 함께 싸운 서북 야전군의 전우이자 피로 맺어진 동지였고, 그 덕분에 두 아들 역시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자라났다고. 시진핑의 가장 측근이 된 그는 군내 통제는 물론 숙청 조율자 역할까지 해내며 시진핑 체제의 단단한 군사적 기둥이 되어주는데, 그런데 2022년 중국의 최정예 미사일 부대 로켓군에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사령관 리위차오 아들이 미국의 군사 기밀을 넘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소장급 장군 10여 명이 줄줄이 낙마하고 시진핑은 장유샤 계열의 군부 인맥까지 겨냥하기 시작하는,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숙청의 칼날이 향하기 시작한 것. 불가항력적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던 그의 숙청은 심지어 시진핑 본인이 직접 임명했던 국방부장 리상프마저 숙청하며 장유샤의 부하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 이는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 권력 내전의 서막이 열려버린 상황. 시진핑과 우애를 다지며 그가 직접 키워냈던 장유샤는 점차 자신의 사람들은 잃어가는데, 군부 내에 뜬금없이 실전 경험도 없는 기술형 관료 장성들이 채워지기 시작하자 군 내부의 불만은 폭발하기 시작하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던 군인들이 더 이상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불만은 결국 장유샤로 향하게 된다. 2023년 이후 시진핑은 공개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최근엔 브릭스 회담까지 불참, 계속해서 줄어가는 공개활동 등으로 건강 이상설, 실각설까지 번지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그 소문의 중심엔 장유샤가 시진핑을 몰아내려 한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게 되는데, 대장은 맨 마지막에 주변부터 자른다라는 그는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방부장, 인사책임자, 심지어 최측근까지 모조리 숙청시켰다고 한다. 이제 남은 건 그의 오른팔 장유샤. 하지만 그 역시 시진핑 옆에서 오랫동안 봐왔기에 그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당내에서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원로들과 접점을 갖고 있고 군 내부 실전 경험파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 게다가 지난 6월에 갑자기 등장한 후진타오의 아들 후하이펑. 참석할 필요 없던 상하이 미팅에 참석한 그의 등장은 시진핑의 실각설에 더욱 불을 지피게 되었다. 후진타오 아들의 등장은 공산당 내부 사람들에게 건네는 후진타오의 신호일까? 실각설에 관한 소문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진핑을 향한 쿠데타를 쉽게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중국은 철저한 당군 체제로 군 지도자가 정치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얽혀있기 때문. 실제로 장유샤는 군 서열 2위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조차 아니라는 현실. 군 내부의 분노, 당내의 불만, 시진핑의 오만은 지금 중국을 조용한 내전의 국면으로 빠뜨리고 있다. 군대 위에 존재하는 중국 공산당. 그런데 지금은 군에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고? 모든 걸 통제하려다 되려 모든 걸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스스로 위태로운 자리에 서게 돼버린 시진핑. 시진핑은 계속해서 당을 지켜낼지 아니면 새로운 당을 열게 될지.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며 대혼란이 온 중국. 8월 실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진핑 권력의 균열은 확실해 보인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